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고선지라는 장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는 고구려 유민의 후손으로 당나라의 장군이 되어 서역 원정에서 큰 공을 세우며 이름을 떨친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그가 이끄는 당나라군과 중동의 이슬람 제국인 아바스군 간에 벌어진 탈라스 전투는 훗날 서양의 종이 제조 기술이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된 만큼 세계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의 일대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역 강국이자 수백 년간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고구려는 668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수도인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후 당나라는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옛 고구려의 영토에 대한 기미 지배를 시작했으며 또한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669년 4월 수많은 고구려인들을 중국의 내륙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켰죠. 그리고 이들 중 일부가 오늘날의 중국 간수성 지역에 정착했는데 고선지는 이곳에 정착한 고구려 유민 고사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당나라가 이곳에 고구려 유민들을 이주시킨 이유는 그 지역의 방어를 위한 군사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인지 고선지의 아버지 고사계는 당나라의 장군이 되어 큰 활약을 펼쳤고 덕분에 고선지는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 안서 지역으로 이주하여 유격 장군에 보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직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민족 출신이라 그런지 한동안 중용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740년경 부몽영찰이라는 이민족 출신의 절도사가 부임하면서부터 그는 드디어 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원 말기에 달의 부가 반란을 일으키자 부몽영찰의 휘하장수로 출전하여 기병 2,000명을 거느리고 달의 부족을 크게 격파해 공을 세웠고 이후 부몽영찰의 추천으로 안서 부도호, 사진 도지병마사라는 중요한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죠. 그러던 중 747년이 되자 갑자기 그에게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파키스탄 북부에 위치했던 국가인 소발류를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티베트 지역에 위치한 국가인 토번과 실크로드의 지배권을 두고 치열한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발률의 왕이 토번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여 동맹을 맺으면서 이 여파로 그 주변의 20여 나라가 모두 토번에 예속되어 당나라의 서역 통치에 큰 차질이 생기고 말았죠. 이로 인해 당나라는 몇 차례 원정군을 보내 그들을 토벌하도록 하였지만 토번군에게 가로막혀 번번이 패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황제의 명을 받은 고선지는 즉각 1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출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고선지의 1차 서역 원정입니다. 이후 그는 무려 100여일간 행군하며 험준한 파미르 후원을 넘어 오닉십국에 도착했는데요. 이때 그는 먼저 중요한 요충지인 연운보를 공략하기 위해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눈 뒤 각기 세 방향에서 연운보를 향해 진격하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연운보 공략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연운보에는 고선제군의 규모와 똑같은 토번군 1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또한 성의 아래쪽에는 강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 강물이 불어 건널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선지는 도저히 성공하기 어려워 보이던 연운보 공격을 결국 감행했습니다. 그는 먼저 가축을 잡아 강에 제사를 지낸 뒤 곧장 군사들에게 사흘째 군량을 준비시켜 강을 건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넌 군사들은 순식간에 대오를 정돈하여 곧장 전투 준비에 들어갔죠. 그러자 당나라군이 이토록 빨리 강을 건널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적군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얼마 뒤 고선지는 해가 한낮이 되기 전에 반드시 오랑캐들을 격파하라! 라며 성을 공격할 것을 지시했고 고작 반나절 만에 연운보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때 적군 5,000명의 머리를 베고 1,000명을 포로로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연운보에 3,000명의 병력을 주둔시켜둔 채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계속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선지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소발률의 수도인 안오월성으로 가려면 탄구령이라는 산 꼭대기를 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내려가는 길이 몹시 가파르고 험준하여 이를 본 군사들이 겁을 먹고 더 이상 진군하지 않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기병 20명을 뽑아 몰래 적국 주민들의 복장으로 위장시키고는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탄구령에 도착할 즈음에 맞춰 영접하러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고선지가 군사들을 이끌고 탄구령에 도착하자 그의 예상대로 군사들은 대사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입니까? 라며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리 적국의 주민들로 위장시켜 놓은 병사 20명이 와서 고선지와 그의 군사들을 환영하는 듯한 연기를 펼쳤고 이에 맞춰 고선지가 기뻐하는 척하며 벌써 승리를 쟁취한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죠. 그러자 이를 본 군사들은 사기가 크게 올랐고 이에 고선지가 탄구령을 내려갈 것을 명하니 별다른 반발 없이 모두 명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후 며칠간 행군한 고선지는 소발률의 수도인 안호월성에 도착하기 전 먼저 휘하장수인 서권경에게 기병 1,000명을 거느리고 소발률의 왕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너희의 성을 빼앗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다리도 끊지 않겠다. 단지 너희의 길을 빌려 통과하여 대발률로 가려는 것이다. 그런데 고선지는 이보다 앞서 서권경에게 은밀히 이러한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군대가 도착하면 수령과 백성들이 반드시 달아나 계곡으로 숨을 것이다. 당의 황제가 하사한 비단 등을 가져가라고 불러내어 수령들이 오면 일제히 결박해놓고 나를 기다려라. 즉 일단은 먼저 회유하는 척하면서 적들을 안심시킨 뒤 선물을 핑계로 적의 주요 인물들을 유인하여 생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계획은 적중하여 서권경은 적의 수령들을 붙잡아 결박하였고 얼마 뒤에 도착한 고선지는 그들을 모두 목베어 죽여버렸습니다. 다만 소발률의 왕과 왕비는 산악지대로 달아나 사로잡는 데 실패했는데 고선지가 설득하자 얼마 안가 항복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선지는 오랜 여정 끝에 드디어 소발률을 평정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그에게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었으니 그것은 소발률을 구원하러 온 토번군을 막아내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그는 급히 서권경을 불러 소발률의 수도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이하라는 강의 다리를 끊어버리도록 지시했고 이로 인해 진격해오던 토번군은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고선지는 소발률의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아 여유롭게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으로 회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주변의 72개국이 모두 두려워 떨며 당나라에 항복해왔다고 합니다. 이로써 고선지의 1차 서역 원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47년) 황제의 명을 받아 1차 서역 원정에 나선 고선지는 파미르고원을 넘어 토번군을 격파하고 소벌류를 평정하는 데 성공하여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섣부른 판단 때문에 큰 곤욕을 치러야만 했는데요. 고선지는 포로들을 데리고 수도인 장안에 도착하기 전 먼저 사람을 보내 자신의 승전을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원래는 상관인 부목영찰에게 제일 먼저 보고를 올렸어야만 했는데 이는 부목영찰에게 자신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죠. 이로 인해 고선지가 하서 지역에 도착하였을 때 그를 만난 부목영찰이 갑자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개똥을 처먹을 고구려 놈아! 너의 벼슬을 모두 누구를 통해서 얻었는데 나의 처분도 없이 멋대로 승전보고서를 올리다니! 고구려 놈아! 너의 죄는 목베어야 하지만 네가 새로이 공훈을 세웠기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너무 지나친 반응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부목영찰은 고선지가 한동안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를 아끼고 중용하였으며 더 나아가 조정에 그를 추천하여 높은 직위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준 인물입니다. 그런데 고선지가 이번에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자신에게 먼저 승전을 보고하는 것이 절차상의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조정에 먼저 보고를 올렸으니 섭섭하면서도 동시에 경계심이 들 만한 일이었죠. 아무튼 상관에게 욕설을 들은 고선지는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고선지의 이번 원정에 참여했던 변명성이라는 자가 은밀히 이러한 상황을 조정에 보고하여 고선지를 옹호했습니다. 고선지가 공로를 세우고도 죽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뒤에 누가 조정을 위하여 쓰여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자 당현종은 부목영찰의 직위를 빼앗아 고선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고선지는 수만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당나라의 서역 통치를 담당하는 안서도호부의 총괄자가 되었죠. 하지만 이민족 출신이라는 편견 때문인지 예전부터 부목영찰의 부하들 중에 그를 헐뜯고 모함했던 자가 상당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에 고선지는 이제 자신의 부하가 된 그들을 잡아다가 위협을 가하거나 욕을 보이려고 하였죠. 하지만 얼마 뒤 그들을 모두 풀어주면서 나는 원한을 품고 있지 않다 라며 상당히 쿨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안서도호부는 별다른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당현종의 신임을 얻어 좌금 5위 대장군에 임명되는 등 계속해서 승진을 거듭하며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후 750년이 되자 고선지는 드디어 두 번째 서역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그의 목표는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위치한 석국이었습니다. 원래 석국은 당나라의 스스로를 신하로 칭하며 조공을 바치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700년대 초부터 중동의 이슬람 제국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하자 당시 석국의 왕은 그들을 막기 위해 당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때 당나라는 토번을 상대하기도 벅찬 상태였기에 결국 석국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석국은 결국 당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슬람 제국에 복종하던 중이었죠. 한편 석국의 왕 거비시는 고선지가 이끄는 당나라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외로 순순히 항복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선지는 이때 적국의 왕이 별다른 저항 없이 성문을 열고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탈을 자행하여 막대한 재물을 챙기는 등 탐욕스러운 면모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해서 재산을 크게 늘렸지만 베풀기도 좋아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면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고선지는 의외로 쉽게 석국을 평정하는 데 성공했고 이때가 당나라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최절정기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얼마 안 가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데요. 석국을 평정한 고선지는 이후 석국의 왕 거비시를 붙잡아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으로 압송했습니다. 그런데 당현종은 이때 거비시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리고 이 여파가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거비시는 당나라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나라로 끌려가 참수당했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서역의 여러 나라들이 당나라에 반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선지가 석국을 평정할 당시 석국의 왕자가 몰래 탈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그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고선지가 석국을 약탈한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서역의 여러 국가들의 반당 정서가 절정에 달했죠. 또한 석국의 왕자는 연이어 당시 중동의 새로운 이슬람 제국인 아바스 왕조를 방문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마침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던 아바스 측은 이를 수락하여 지야드 이븐 살리흐라는 장수에게 수많은 군사를 주어 파병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뒤 여기에 서역의 여러 국가들의 군대가 합류하면서 대규모의 반당 연합군이 결성되게 됩니다. 한편 아바스 왕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고선지는 카를룩이라는 유목부족의 군대와 연합하여 3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이는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당 제국과 이슬람 제국 간의 최초의 격돌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고선지가 이끄는 군대는 아바스군과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남부의 잠베주에 위치한 타라즈에서 마주쳤는데요. 이후 양측은 5일간 대치하며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고선지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당나라군과 연합한 카를룩군이 갑자기 당나라군을 배신하고 아바스군과 함께 당군을 협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고선지는 군사들이 거의 다 사망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결국 대패를 하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중국의 종이 제작 기술이 서양에 전파되는 계기가 된 탈라스 전투입니다. 이때 아바스군에게 사로잡힌 당나라군 포로들 중에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고선지는 전세가 완전히 기울자 밤을 틈타 남은 군사들을 수습하여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때 퇴각로의 길이 좁고 당군에 협력한 바란나의 군사들이 앞에서 달아나고 있었기에 길이 사람과 가축들로 가득 차 있어서 빠져나가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고선지의 휘하장수인 이사업이 말을 몰아 큰 몽뚱이로 사람과 말을 마구 때려 쓰러지게 하면서 길을 열자 비로소 고선지가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빠져나갔는지 이때 군사들을 미처 챙기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에 별장인 단수실이라는 자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적을 피해 먼저 달아나는 것은 무용이고 자기만 살고 부하를 버리는 것은 불인이다. 다행히 뚫고 나가더라도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고선지의 부하 이사업이 그에게 달려가 사과한 뒤 뒤쫓아오는 추격병들을 막으며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여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선지와 그의 남은 군사들은 본국으로 간신히 퇴각했고 탈라스 전투의 패배로 당나라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거의 모든 영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패배를 당해 당나라의 국익에 큰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당현종은 고선지를 처벌하기보단 그동안 그가 세운 공로를 인정하여 우울임군 대장군에 제수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명예직에 불과했고 결국 고선지의 출세길은 이제 막힌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755년 고선지는 다시 당현종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때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자신의 최후가 될지를. 712년 아버지 예종에게 황위를 넘겨받은 이윤기가 당나라의 다음 황제로 즉위하게 되니 이 인물이 당나라의 6대 황제인 현종입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현종의 치세하에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하지만 현종은 재위 말기에 들어서자 갑자기 정치의 실증을 느끼고는 한 여자에게 푹 빠져 살았는데 그녀는 바로 양귀비였습니다. 원래 양귀비는 현종의 아들인 이모의 아내였습니다. 즉 현종의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미모에 홀딱 빠진 현종은 아들과 그녀를 강제로 이혼시킨 뒤 얼마 안 가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현종은 정사를 돌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매일 양귀비와 놀고 마시며 온갖 사치와 환락 생활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종이 양귀비에게 빠져있을 무렵 당시 조정의 실권은 이인보라는 인물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종이 양귀비의 사촌 오빠인 양국충을 총애하면서 입지가 점점 약해져만 갔고 752년에 그가 병으로 사망하자 양국충이 조정의 새로운 실권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안록산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안록산은 이민족 출신으로 6개 국어를 할 줄 알았고 또한 상술에도 능하여 변방의 여러 이민족과의 중개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재력을 바탕으로 중앙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당황실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후 현종의 눈에 들어 그의 총애를 받으면서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당시 안록산이 아첨에 얼마나 능숙했는지 이러한 일화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는 몸이 상당히 뚱뚱한 편이었는데 어느 날 현종이 그에게 그 거대한 뱃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록산은 오직 폐하에 대한 충만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온갖 아첨을 부린 결과 그는 무려 3곳의 절도사를 겸임하게 되었는데 당시 안록산 휘하의 병력이 무려 당나라 전체 병력의 37%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현종의 총애를 듬뿍 받던 양국충과 안록산은 언제부터인가 서로를 몹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과정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오로지 현종의 총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현종의 총애를 독차지하여 각자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인물 간의 대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록산에게 더 불리해져만 갔고 이에 안록산은 결국 755년 11월 간신히 양국충을 토벌하자는 명분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당나라가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인 안록산의 난입니다. 한편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현종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봉상청이라는 자가 현종을 아련했는데요. 그는 고선지가 처음 발탁한 인물로 그의 참모로서 활동하며 큰 활약을 펼쳤으며 이후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한 고선지가 안서절도사에서 물러난 뒤 그의 추천을 받아 후임 안서절도사가 된 상태였습니다. 봉상청을 만난 현종이 안록산을 토벌할 방도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록산이 흉도 10만 명을 거느리고 중원을 범하였지만 태평성세가 오래 지속되어 사람들은 싸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일은 역순이 있고 시세는 기변이 있습니다. 신이 말을 타고 동경으로 달려가 부호를 열어 효용이는 군사를 모집한 뒤 말에 채찍질하여 황하를 건너서 수일 안으로 안록산의 머리를 취하여 대궐 아래 걸겠습니다. 이에 현종은 장하다고 하며 그를 범양절도사로 삼아 군사를 모집하여 안록산을 토벌하도록 지시했죠. 그리고 얼마 뒤 이번에는 고선지를 불러 급하게 모집한 수만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봉상청의 뒤를 이어 안록산을 토벌할 것을 명했습니다. 다음 달인 12월이 되자 준비를 모두 마친 고선지가 드디어 출정했는데 이때 현종이 직접 거동하여 고선지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후 고선지는 군대를 이끌고 섬주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봉상청이 군대를 이끌고 와 합류한 뒤 고선지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러 날 혈전을 하였지만 적의 예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관을 지키는 병력이 없는데 만약 미친 도적들이 돌파하면 장안이 위태롭습니다. 이곳의 방어를 포기하고 급히 동관을 보호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즉 봉상청이 안록산을 막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세를 탄 안록산의 반란군은 그달 13일에 낙양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고선지는 일단 봉상청의 건의대로 섬주의 방어를 포기하고 동관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반란군을 막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섬주의 창고를 열어 돈과 비단을 꺼내서 군사들에게 나누어 준 뒤 나머지는 불태워 반란군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했죠.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안록산의 기병들이 들이닥쳤는데요. 이때 고선지의 군사들은 아무래도 급하게 모집했기 때문에 훈련이 전혀 안 된 오합지졸들이었는지 적군을 보자마자 당황하여 입고 있던 갑옷까지 내팽겨친 채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왕좌왕하며 간신히 섬주에서 빠져나온 고선지군은 이후 동관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죠. 이후 고선지는 곧장 방어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때 그가 얼마나 대비를 철저히 했는지 얼마 뒤 안록산의 기병들이 동관에 이르렀다가 도저히 공격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선지는 이처럼 반란군을 잘 막아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함을 받아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고선지가 반란군을 막기 위해 출정했을 당시 현종은 변령성이라는 자를 동행시켜 고선지의 군대를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변령성은 앞선 1편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에 고선지가 상관인 부목영찰과 마찰이 있었을 때 그 상황을 조정에 알려 고선지의 편을 들어준 자로 고선지에겐 은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령성이 이때 고선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고선지는 그의 의견 중 많은 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고선지에게 앙심을 푸는 변령성은 조정에 들어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봉상청은 적병으로서 군중을 동요시켰고 고선지는 섬주 땅 수백 리를 포기하였고 군사들에게 내리는 물품을 착복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현종은 크게 분노하여 자세한 실상을 알아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변령성으로 하여금 곧장 봉상청과 고선지의 목을 베도록 지시했죠. 이후 동관으로 다시 돌아간 변령성은 먼저 봉상청을 거리로 나오도록 한 뒤 그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잠시 밖에 나갔었던 고선지가 돌아오자 변령성은 장도를 든 자 100여 명을 이끌고 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대부에게도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에 고선지는 말에서 내린 뒤 봉상청이 처형된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후퇴한 것은 죄이니 죽음도 사양하지 않겠소. 그렇지만 내가 군수품과 군령을 착복했다고 하는 것은 무고이오. 또한 변령성을 바라보며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 땅이 있고 삼군이 모두 이곳에 있는데 당신은 어찌 알지 못하오? 라고 말했죠. 연이어 그는 주변에 있던 휘하 군사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모집하였는데 본래 적을 격파한 뒤 큰 포상을 받게 하려던 것이었다.
적의 세력이 한창 예리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이곳으로 왔는데 또한 관문을 굳게 지키려는 것이었다. 내가 죄가 있다면 너희들은 말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면 억울하다고 외쳐라. 그러자 군사들이 모두 외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때 군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천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선지는 먼저 처형당한 봉상청의 시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은 내가 선발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절도사가 되었는데 지금 공과 더불어 함께 죽으니 어찌 운명이란 말인가? 이후 말을 마친 그는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당나라에 정착한 고구려 유민의 아들로 태어나 이민족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인해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며 한때 중앙아시아를 호령했던 고선지는 이처럼 억울한 모함을 받아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